We're playing for keeps. 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한 지 오늘로 꼭 열흘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와도 관련되어 있는 움직임인데요. 바로 우리나라 오산에 있는 미 공군 기지에서 미군의 수송기가 여러 대가 지중해 해역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자, 저런 수송기들이 이제 지중해 앞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저 안에 뭐가 실려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저 수송기가 통상적으로 싣고 가는 것들, 패트리어트가 거론되더군요. 네, 그럼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예. 지난 2월 28일 지금 한 8일째 중동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미국, 이란 간에 이제 충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저 C-17이라고 하는 대형 수송기가 우리 오산공항에 왔고 예. 또 국내에서도 일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드 포대가 오산으로 이동하는 그런 이야기들, 보도들이 나온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침 C-17이 결국 지중해 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래서 과연 그럼 저기에 뭐가 실렸겠느냐. 지금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주한 미군 전력 일부가 중동 전장 현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다면 우리 전력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거든요. 사실 작년 6월 10일 공격 작전 때도 우리 8개 포대 중에 2개 포대가 이동했다가 10월 달에 복귀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한미는 어쨌든 우리 전력의 공백을 노출시키지 않고 네. 이것을 드러나지 않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전쟁이 장기화되면 네. 그땐 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길어지면은 어떤 병력에 어떤 무기까지 빼갈지 모르니까 더 우려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정 작가님, 네, 한반도에서 중동 상당히 꽤 거리가 있는데도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빼갔다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빼갔다면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황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예. 지금 일주일 넘게 계속 미사일과 드론을 쏴대는데 이란이 최근에 들어 며칠 사이에 이렇게 숫자가 줄었다는 게 확인이 됐지만 네. 그게 이란 측에서 영혼의 한 끝까지 끌어모으기 위해서 참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다 박살난 거냐는 아직 이제 전황 평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근데 전쟁에서는 이렇게 전자 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완전히 죽지 않은 이상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방공 자산을 최대한 끌어모아야 된다라는 결정은 뭐 당연히 합리적인 미국 측에서 내려야 되는 결정이고요. 예. 그리고 그런 결정에 맞춰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미군의 방공 자산들을 끌어모으는 방식, 뭐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전황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미국이 이 상황을 좀 더 길고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패트리어트까지 가져갔다면 이게 장기전을 염두에 둘 가능성까지 거론이 된다라는 분석을 해주신 건데, 자, 패트리어트뿐만이 아니라 김대표 평론가, 예. 요르단에 배치됐던 미군의 사드가 이게 이란의 공습으로 파괴됐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드, 한반도에 있는 사드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론되더군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미 육군이 갖고 있는 사드 포대가 최소 7개에서 지금 8개 포대가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2개 포대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데 하나가 성주에 있고 또 다른 하나가 괌에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미 군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지만 네. 지금 미국 쪽에서는 언론에 의하면은 요르단에 있는 사드 레이더가 파괴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된다라고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사드 하면 이 미사일 막는 이 대공 무기 체계인데 이게 어떻게 요격을 당하지? 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드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드는 탄도 미사일만 요격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순항 미사일이라든가 자폭 드론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데 이번에 뭐 사실로 밝혀지면 만약에 사드 레이더가 공격을 당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사드 포대들이 풀 가동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주에 있는 레이더를 예. 급하게 빼갈 수도 있죠. 아, 그리고 지금 이제 레이더만 이제 파괴가 됐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레이더만 보충을 하면 또
그쪽 요르단에 있는 사드 포대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아마 이제 미군 차원에서 고려해서 만약에 정말 파괴가 됐다 그러면 성주 혹은 괌에 있는 사드 레이더가 예. 이동할 가능성이 있죠. 일단 짧게 여쭤보면 군사 전문가시니까 예. 그 C-17 수송기가 일단 지중해 해역으로 간 게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이 C-17에도 사드는 싣는 건 맞아요? 사드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C-17 수송기에 바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더 한 기를 싣는 데는 예.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 가능성이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패트리어트랑 사드가 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드까지 간다면 아까 이제 패트리어트 정도는 뭐 안보 공백에 큰 우려가 없다고 하셨지만 사드까지 간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드도 그렇고 패트리어트도 그렇고 모두 다 대공 무기들이죠.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주한 미군 기지를 향해서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쏠 경우 그걸 요격하기 위한 방공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동하게 된다면 그만큼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그러나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한미가 그 부분에서 이동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NCND 확인 안 해주는 이유는 굳이 그걸 확인해서 우리의 공백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에게 오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하나 전략적 조치가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 그건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이지만 상대방이 우리를 사전에 공격하지 못하도록 예. 하기 위한 그런 다른 조치로서 상대방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네. 그런 조치를 한미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언젠가 미국이 이 전략적 유연성으로 줄어들 경우 우리의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방비를 늘리고 우리의 전력을 현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패트리어트 그리고 사드까지 주한미군 전력 자산의 이동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중동 전쟁이요. 그야말로 첨단 전략 무기 전쟁의 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최첨단 전략 자산들이 대거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정 작가, 일단 미 중부 사령부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걸 대거 공개했어요. 뭘 무기를 썼는지. 네, 맞습니다. 그 하메네이 참수 작전 그리고 이란 공습에 사용됐던 각종 무기 체계들을 자신 있게 공개했는데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 화면에서 제일 위에 깜장색 가오리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이 가오리가 이제 B2 이제 스텔스 폭격기라는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무기 체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 농담 삼아 그 무게의 금보다 더 비싸다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는 한 100대 정도 만들려고 했다가 한 20대 정도로 줄어드니까 이제 대당 단가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 그 B2 스피릿 폭격기 같은 경우는 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 6월에 이제 그 이란의 포르도에 있는 핵시설을 공습할 때 사용했던 작전이 이제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때 출격을 해서 이제 지하 시설을 관통탄으로 이제 파괴했던 전력이 있고요. 이번에도 이제 아마 전쟁 초반부터 이제 활약을 했던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또 이제 눈에 띄는 무기 중에 하나는 저 아래쪽에 가오리처럼 생겼는데 살짝 작은 게 있습니다. 저게 이제 이란이 그 러시아의 제공에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사용됐던 샤이드라는 드론이 있거든요. 이 드론을 미국이 다시 복제해서 예. 만들었던 루카스라고 부르는 이제 자폭 드론인데 네. 사실 뭐 이란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기보다는 이런 그 가오리형 이제 이 삼각 날개 짧은 몸통을 가진 이제 자폭 드론 형태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복잡한 계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공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종의 매스미디어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이기겠다라는 그런 뜻이고, 이제 옛날처럼 전쟁터에 나가면 그렇게 예. 많이 사람을 죽이는 걸로 전쟁을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무기를 공개함으로써 이란 측의 저항 의지를 꺾으려고 했던 선전 활동의 일종이 아니냐라고 파악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란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런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또 보여주기 위해 상당히 이례적으로 또 무기 자산들을 대거 공개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이번 전쟁에서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공중전을 펼쳤다는 건데요. 이 공중전 선두에 선 무기 바로 미국의 전략 폭격기 3대장일 겁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지난 1일 미국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게 가오리 모양의 B2 스텔스 폭격기인데요. 이게
활주로를 따라서 이동하고 당시 출격 준비를 했던 그 중부사령부가 직접 공개한 영상이죠. 자, 두 번째는요. B-1B를 공개를 했습니다. B-1B가 또 출격을 하고 밤하늘을 저렇게 날아오르는 출격 장면까지 공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B-52 폭격기 모습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략 폭격기 3대장을 총동원했다. 이렇게까지 우리 총력전하고 있다 이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작전이 대략 한 3개 단계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예. 1단계 작전은 한메네이 참수, 지도부를 제거하는 작전이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3대 전략 폭격기를 포함해서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총동원을 해서 예. 이란의 핵 미사일과 관련된 기지, 발사대, 그다음에 생산 시설, 그다음에 관련 모든 지휘부, 그다음에 방공망, 통신망, 그다음에 특히 해군까지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다시는 이란이 미국이나 서방에 도전하거나 예. 평화를 깨는 테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단기간에 집중해서 투입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보여주기도 하고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고 예.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란과의 전쟁에서 각각 어떻게 썼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B2 폭격기가 이제 가장 먼저 투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B2 폭격기를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이 있으면 네. 화살촉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적의 대문을 부수는 역할을 한다. 아, 대문을 부수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요. 저는 이제 B2 폭격기 실제 봤으니까 네. 실제로 저 지금 길이 이게 가오리처럼 돼 있잖아요. 저 길이가 아마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동아일보 사옥만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커요. 예. 그런데 레이더상에는 사실은 구슬처럼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도의 스텔스 능력을 가지고 지하 핵시설이나 이제 미사일 기지를 때리는데 일단 동원이 됐고 저기 지금 나오지만 대당 가격이 거의 3조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만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유사시에는 핵무기도 탑재가 가능하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한 18톤 정도의 각종 무장을 이제 장착을 합니다. 일단 요 B2가 먼저 갔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이란의 방공망이 좀 제거가 되니까 예. 이제 그다음에 투입된 게 B-1B입니다. B-1B. B-1B 같은 경우에는 별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이라크전 그리고 아프간전에서 예. 제이담 택시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이담이 이제 GPS 유도 폭탄인데 네. 이 GPS 유도 폭탄을 한 10여 발 정도 탑재를 하고 그 상공에서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군이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 이제 폭탄을 떨궈주는. 네. 그래서 이제 제이담 택시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지만 폭탄 적재량이 최대 34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예. 폭격기 3대장 가운데 가장 많이 폭탄을 실 수 있어요. 그 아까 B2는 대문을 부수고 얘는 폭탄을 제일 많이 싣고 이런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B-1B는 또 완전한 스텔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놀라운 데 더해서 속력도 제일 빠릅니다. 네. 마하 1.25라 정말 필요로 할 때 즉각 반응한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사실은 이제 만약에 미국이 지상전을 할 때 예. 아마 가장 많이 동원될 게 B-1B입니다. 왜냐하면 폭탄을 가장 많이 싣고 초기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 B-50입니다. B-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며칠 전에 밤에 이제 지금 영상으로 나오죠. 밤에 이제 출격하는 영상을 미 중부사령부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잘 보시면 이 B-50 폭격기에 제즘이라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달고 이륙하는 게 이제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란의 중요 군사 시설 타격 그리고 지하 시설 파괴에 동원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명수 작가. 네. 공중을 제대로 장악한 무기는 사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이 전략 폭격기 3대장은 네. 출동을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장악을 한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 폭격기 3대장은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선보이는 카드인데 이번 전장터에서 이제 공중을 장악한 또 다른 미군의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일 밤 11시쯤에 두바이에 있는 미국 영사관이 이제 불타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란이 이제 자폭 드론 한 30대 정도를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란이. 네. 그런 뒤에 네.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미군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예. 네, 그래서 반격이 시작됐는데 미군의 드론 부대 스콜피온이 출격해서 4일 밤 이란 남부에 있는 미납 기지의 방공망을 미군 자폭 드론이 가서 초토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란의 자폭 드론 활약상에 맞서서 미국도 자폭 드론을 띄웠다 이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루카스 이번에 미국이 선보인 이 루카스라는 게 미국이 처음 선보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샤헤드 136을 많이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루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 중부 사령부 예하의 부대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전 첫날 28일 날부터 이제 사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미국도 그동안 좋은 미사일, 값비싼 미사일 많이 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처럼 그럼 우리도 네. 좀 저렴하지만 많이 쓸 수 있는 저런 루카스를 만들어 쓰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처음 사용됐고 처음. 네. 아마 향후에 이제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에서 향후 루카스의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저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샤헤드 136도 예. 한 대당 가격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뭐 3천만 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5천만 원 얘기도 있는데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라 향후에 아마 저런 유사한 무기들이 많이 등장을 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이게 이란 거랑 비슷하다. 이란 거를 갖고 와서 이제 사실상 분해해서 비슷하게 만들었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2분할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보면은 정 작가 네, 육안으로만 봐도 비슷해요. 예, 쌍둥이 같죠. 예. 네, 샤헤드 136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전쟁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꿨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죠. 가성비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공중 타격 측면에서. 그리고 이걸 봤던 이제 미국에서 루카스라는 무인기를 개발을 했는데, 루카스는 뭐 사람 이름이란 뜻이 아니라 네. 그 저가형 이제 무인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줄여서 이제 미국판 샤이드라고 부르는데, 비슷한 거는 사실 개념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냥 발사해서 그 고정된 목표물을 타격하는 아주 값싼. 샤이드 136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낮은 빠르지 않은 속도랑 그다음 직진으로 가는 것 때문에 요격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한꺼번에 발사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감당을 못하는 측면이 있고, 이 지점에 착용했던 미군도 이제 같이 루카스라는 이제 비슷한 개념의 네. 형태가 비슷하다기보다는 개념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긴 하는데, 사실 이런 무인기 체계 같은 경우는 뭐 샤헤드 136으로 대표된 이란이 처음으로 한 게 아니라 80년대 90년대부터 전쟁을 좀 한다는 나라들은 뭐 끊임없이 테스트를 해봤고, 웃긴 건 이 샤헤드 136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그리고 초기 개념을 가져왔던 건 이스라엘의 하피라는 무인기입니다. 우리나라 도입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자, 그런데 육안으로만 봐도 상당히 비슷하니까. 네. 저게 그러니까 이란전에 처음 쓰였을 때 이란 입장에서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우리랑 비슷한 무기인데 저게 우리 건지 아닌 건지 좀 헷갈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교란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성능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외형적으로는 비슷하니까 예. 피하 식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성능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이란의 샤헤드는 A에서 B라는 지점으로 날아가서 자폭하고 폭파하는 예.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다면, 지금 루카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뮤직과 통합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뮤직이 음악이 아니고 네. 뮤직은 이 무인 체계를 연결해서 통합 운영하는 통신 데이터 체계를 뮤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루카스가 이게 통합이 되면은 여러 루카스가 군집으로 이 운영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정찰 드론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스파이 역할도 하고 그렇게까지? 자폭도 하고 네. 다양한 능력을 정확도와 유용성 이런 부분에서 샤헤드는 상당히 차별화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하늘을 어떻게 보면 지배했던 전략 폭격기 3대장에 더해서 자, 루카스, 미국이 처음 꺼내는 루카스라는 드론까지 살펴봤다면 땅과 바다를 장악한 미국의 무기들은 뭐가 있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사막 한가운데서 대형 미사일이 지금 발사가 되죠.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굉음입니다. 그리고 모래바람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루카스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처음으로 실전 배치했다면서 공개한 이른바 프리즘 신형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자, 이번에 다음 영상 한번 보죠. 이번에는요, 또 미국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미군이 잠수하면서 어뢰를 또 발사하니까 저렇게 이란의 군함이 큰 물기둥과 함께 치솟으면서 침몰하는 영상. 자, 이렇게 중동 전쟁의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자, 일단 처음 봤던 무기부터 짚어볼게요. 김대호 평론가. 프리즘이라는 게, 자, 이 프리즘
이게 이번에 처음 사용된 무기라고 하던데 사거리가 500km가 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쓰였던 것, 그리고 러시아가 제일 아파했던 게 바로 이제 미국이 만든 에이테킴스라는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하이마스라는 이제 고기동 다연장 로켓포 체계에서 많이 썼는데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게 바로 이 프리즘이에요. 프리즘은 에이테킴스를 대체하는 신형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용된 게 굉장히 추정이지만 아무래도 그 이 프리즘은 만들 때 타겟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방공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 기지를 정밀 타격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거리도 기존의 에이테킴스보다 한 200km 긴 500km로 만들어졌고요. 대신에 에이테킴스보다 작고 그다음에 탄두 중량도 작습니다. 대신에 사거리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전에 하이마스 같은 경우에는 에이테킴스 한 발만 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저 프리즘은 2발까지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작지만 강하고 또 한 가지로는 이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프리즘은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타겟을 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 B라는 타겟으로 이렇게 목표를 바꿀 수 있게 인공지능 기술도 들어가. 미사일에서 직접 목표를 바꾸게요? 네, 미사일을 그런 위치를 바꾸는 능력도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주한미군에 보면 이제 M270 MLRS가 지금 배치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한미군도 M270A2 모델로 성능 개량한 게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지금 프리즘을 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나라에 이 프리즘이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AI 탑재 가능성에 이란의 방공망을 흔들기 위해 장거리, 사거리 한 500km까지 넘게 개량된 프리즘을 꺼내 들었다면 바다 위에서는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란의 군함을 침몰시켰던 그 어뢰가 마크 48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떤 무기입니까?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어뢰를 이용을 해서 적 함정을 파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거의 80년 만에 쓰인 건데, 근데 마크 48이라고 하는 어뢰는 신무기는 아닙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직경이 뭐 533mm 그리고 길이가 5.8m고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표적을 자체 포착을 해서 선체가 있으면 선체 밑에서 폭발합니다. 이게 폭발하면 그 폭발 그 버블에 의해서 위에 함정이 두동강이 나는 거예요. 2010년 우리 천안함 두동강이 난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폭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어뢰가 바로 마크 48 어뢰고, 미국은 이번 이란 공격을 통해서 뭐 이란 함정 크고 작은 것 40여 척을 이미 폭파했다, 무력화시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마크 48 어뢰를 쓴 게 인도양 파키스탄 인근에서 또 쐈다라고 하고, 아까 프리즘에도 AI가 장착됐을 가능성을 거론을 해주셨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김대표 평론가, 그러니까 AI가 본격적으로 쓰였다는 얘기 같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과거 그 미국의 9.11 테러 일으켰던 빈라덴은 잡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2003년 이라크전에서 사담 후세인 잡는데도 6개월에서 9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마두로 2시간 만에 체포됐죠. 그리고 하메네이 1시간 만에 제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인공지능과 사이버전이 결합됐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이런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인공지능이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 이제 비물리적 수단, 이게 보통 이제 사이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의 통신망도 교란했고 또 한 가지로는 테헤란의 교통 카메라를 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메네이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지만 미국, 이스라엘이 같이 또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죠. 여기다가 중요한 표적을 선정하는데 뭐 엔트로피 클로드라든가 여러 가지 인공지능들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테헤란의 교통 CCTV까지 인공지능으로 다 살펴봤다. 이렇게 AI의 활약상을 짚어줬는데, 이렇게 미국이 뭐 다 꺼내들고 AI까지 했다면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이번에 들고 나온 걸로 추정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집속탄이라는 거. 네,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상공에서 집속탄이 터지는 광경이 좀 보여졌었는데 집속탄이 뭐냐면 이제 수많은 자탄들을 내장한 탄두가 상공에서 터지면서 이 집속탄의 탄두들이 수많은 자탄들이 지상에 떨어져서 이제 인명 피해,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그 불발탄 같은 게 생겨버리면 예. 그 지역은 이제 사람들이 계속 다닐 수 없게 되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속탄은 사용 자체가 금지돼 있고 특히 민간에 사용되는 거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거든요. 백린탄과 더불어서. 근데 예. 이란이 이걸 좀 사용했다는 얘기는 뭐 어떻게 보면 전황이 굉장히 다급하니까 예. 전세를 좀 뒤집을 만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팔이나 다리 하나가 없어지거나 심하게 다쳐도 저항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항하는 마음이 꺾여 버리면 그 다음에 저항을 할 수가 없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그런 각종 다양한 무기들을 사용했다라는 걸 공개하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메네이를 폭사했는지 뭐 교통 카메라를 해킹했다는 얘기도 이제 일부러 흘린 거는 네. 너희들이 아무리 저항해봤자 우리 손바닥 아니야. 그러니까 적당히 해, 그만하자, 뭐 항복해, 뭐 이런 뜻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긴 이제 심리전의 일환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 영상 보면은 저게 모르는 사람 보면 불꽃놀이 같지만 저 불꽃에 사람이 타 죽거나 아유, 아니면 집이 예. 불타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저항할 마음이 가진 사람도 아, 내 집이 불타버리고 내 차가 없어지고 내 가족이 죽거나 다치면 그렇게 저항하는 마음이 꺾일 수가 있어서 이란이 저걸 사용했다는 얘기는 예. 뭐 거의 막바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한테 좀 쌓인 게 많이 있으니까 네. 보복하기로 마음 먹을 수도 있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예. 소량만 사용됐지만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사용될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 측의 주장이지만 이 집속탄까지 사용했다는 건 그만큼 이란이 다급하다는 것 같은데, 정명수 작가, 네, 이게 짧게 여쭤보면 우리 북한에서도 네, 갖고 있다. 맞습니다. 이 집속탄을, 이게 맞아요? 북한도 집속탄을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왜냐하면 전쟁에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라고 생각된다면 일단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대비를 해야지 하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거는 최악의 패배가 최선의 승리보다 최선의 현재보다 더 나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북한이 집속탄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전장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 그 집속탄에서 북한chế 집속탄이 확인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크라이나에서 테스트를 충분히 해봤을 거고 유사시에 우리에게도 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 여기 화면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제 확보가 된 건데 보면 한글로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제가 아니라 북한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무기들을 짚어봤다면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게 있어요. 이제 물론 전력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무기 말고도 병력이 있는데, 김대욱 평론가. 예. 아까 조금 전에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이란의 핵시설에 들어가서 우라늄을 갖고 나오기 위해서 미군의 특수부대를 보낼 수 있다. 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예. 그러니까 특수부대라고 해도 어차피 이제 미국 국내 여론은 이거를 지상전에 미군이 개입하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 이거를 대신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하고 네. 지원을 미군이 하는 방식으로도 미국 쪽에서는 검토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상전에 개입 안 하는 조건이 돼버리니까 지금 사실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지상전도 포함이 돼 있고 아니면 이렇게 공중 공격만 계속하다가 그냥 끝내는 것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황에 따라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정 작가. 네. 미 육군 최정예 공수 부대인 82 공수사단에서 갑자기 이 훈련을 돌연 취소했다. 그래서 이거 이란에 투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일단 82 공수사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밀리터를 좋아하시는 분은 당연히 알고 있는 그 별명이 올 어메리칸스라고 불리는 건데 부대 마크가 빨간색 두 개의 이제 A자가 붙어 있습니다. 예. 101 공수사단, 그러니까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주인공들이 속해 있던 그 부대와 더불어서 2차 대전 때부터 맹활약했던 공수부대, 그러니까 수송기나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적진에 투하되는 그런 부대였는데 만약에 이제 미군이 이란과의 지상전에 부대를 투입한다면 기갑사단이나 이런 육군 병력보다는 잘 훈련된 공수부대를 투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까지.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특수부대 혹은 지상전까지의 투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Mr. President, don't you need ground troops to secure the enriched uranium at the nuclear sites? We'll find out about that. And at some point, maybe we will. We wouldn't do it now. Maybe we'll do it later. 이렇게까지 우리가 병력, 물자, 자원 투입 가능성 다 봤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전쟁 언제까지 갑니까? 뭐 단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길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4 내지 6주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란은 또 뭐 언제까지 할 수 있겠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이란이 과연 언제까지 이걸 버티어 나갈 것인가 이게 기간을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이란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냐. 자, 세 분과 함께 이번 중동 전쟁에 등장한 무기와 또 병력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